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을 읽는 기쁨, 책 읽기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인문학자 김경집이 건네는 18가지 삶의 문답, 생각을 걷다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보름 동안의 여행을 떠나게 된 인문학자 김경집의 글과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히말라야는 하나의 거대한 책이었다. 걷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한 인문학자의 삶에 대한 사유와 깊은 성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김경집에 대해서 책이 전하는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죠. 시대 정신과 호흡하고 미래의 의제를 모색하는 일에 가장 의미를 두는 삶을 꿈꾸는 사람. 대학에서 영문학과 철학과를 공부했고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하며 가르치다가 학교를 떠나 이제 자유롭게 글을 쓰고 강연하면서 여러 매체 또 칼럼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인문학 나눔을 위해서 김경집, 정영진의 빨간 약 퍼스트 클래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고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대표 도서로 대통령의 서재 꽂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생각의 융합, 엄마의 혁명을 꾀하는 엄마 인문학, 인문학의 대중화와 새로운 지평을 위한 인문학은 밥이다 등이 있고요. 2010년에 책탐으로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 인문학, 고전 어떻게 읽을까?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를 펴냈고요.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고전 콘서트,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철학 교과서,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등을 써왔습니다. 과연 이 책을 어떻게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부분적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편집이라고 할까요? 좀 독특한 모습입니다. 18가지 삶의 의제 제목을 놓고 한가운데 매일이 나의 삶이다 하는 같은 제목의 글을 각 챕터마다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시 임의로 선택을 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설렘, 모든 시작에는 그 이전에 시간이 있다. 그리고 시간, 서툴지 마라. 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자연,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세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김경집은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히말라야 기획문도 아니고 여행 안내서도 아니며 답사의 기록물도 아니다. 내가 나에게 제출하는 생각의 과제물이며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드리는 나눔의 보고서다. 일상의 삶에서 꺾이거나 접히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겸손하고 어눌한 고백서다.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간단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전해드립니다. 1. 설렘. 모든 시작에는 그 이전에 시간이 있다. 여행의 전주곡은 본곡보다 농밀하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숙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헤르만 헤세의 말이다. 여행은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남은 묶임에 맞선 말이다. 그러니 여행이 벗어나는 것이라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반드시 가정이나 직장에 묶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에 묶이기도 하고 관계에 묶이기도 하며 산다. 묶이는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 내가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되짚어 보는 건 꼭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여행의 진짜 즐거움은 지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속박의 정체를 모르고 떠나는 건 새로운 속박으로의 변형일 뿐이다. 여행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잠시나마 자유로움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선물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행은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 일단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일상의 일도 지루하거나 힘겹지 않다. 그건 바로 설렘 때문이다. 설렘. 살아가면서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만큼일까? 사랑을 느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겨우 맛본다. 여행은 그런 설렘을 담뿍 허락한다. 그렇게 여행의 맛은 떠나기 전부터 지금 겪고 있는 속박에 대해서조차 너그러워지는 여유에서 시작된다. 피천득 선생의 수필집에서 읽은 글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선생이 귀하고 비싼 음악회 표를 얻었는데 부득이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단다. 그래서 아는 일본 여인에게 표를 선물했더니 그녀가 살짝 실망한 눈치더란다. 그 기색에 주는 사람이 서운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듣고 그런 서운함이 싹 가시더란다. 선생님, 음악회에서 직접 음악을 듣는 것도 즐겁지만 음악회에 가기 전에 미리 그 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또한 결코 시들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설렘의 시간이 짧은 같은 일정의 음악회 초대인이 그 설렘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행복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선생도 아마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웃음으로 답했을 것이다. 그 모습이 동화처럼 선명하게 그려진다. 설렘.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아니 여행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달콤한 선물이다. 막상 여행지에 가면 고생도 해야 하고 뜻하지 않은 일로 힘들기도 하지만 떠나기 전 설렘은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항상 여행은 그 전주곡이 달콤하다. 때로는 본곡보다 더 농밀하다. 어떤 변주곡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낯설음을 즐기고자 하는 기꺼움이다. 그게 바로 묶임을 풀고 벗어남을 즐기는 핵심이다. 때로는 그런 여행조차 일상에서 쫓기고 허둥대느라 그 전주곡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의 시간을 짜내기 위해 미리 해야 할 일들을 갈무리하고 다녀온 뒤 처리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 둬야 하는 상황이 그 달콤한 설렘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휴가 기간에 떠나는 대부분의 짧은 여행은 거의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그걸 아쉬워하지 않는 것은 여행 자체가 이미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허둥지둥, 허겁지겁, 대충 마무리하느라 바쁘지만 그마저도 즐겁다.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막상 현재 도착하면 빠진 게 꼭 있다. 하지만 때론 그 준비도 좀 헛술하면 어떠랴. 여행에서 너그러움을 누리고 그리고 약간 허술한 빈 곳을 마련하는 게 없다면 그건 이미 여행의 미덕을 많이 잃은 것이다. 그저 하루 지나면 설산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길을 걷고 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이미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게 길 떠나는 자의 가장 큰 미덕이고 기쁨이다.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생각의 이동이다. 모든 시작에는 그 이전의 시간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만끽하는 설렘은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렘만큼 새콤달콤하다. 그거면 됐다. 굳이 먼 길 아니어도 오랜 시간 아니어도 좋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여행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이동이다. 그 사이사이에 예기치 않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때론 가볍고 달콤하게, 때론 버겁고 쓰게. 하지만 그 쓰다는 감정조차의 모순을 가볍게 넘어선다. 설렘이라고 무조건 짝사랑 상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듯 콩닥거리기만 하는 건 아니다. 여행은 용감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여행은 짝사랑이 아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설렘은 영감의 못자리다. 설렘은 사라짐에 대한 원초적 인식과 애틋함이 빚어내는 행복이다. 그 설렘이 유한한 순간들을 이어붙여 영원히 되게 하는 마법의 고리다. 거기에서 영감이 솟아난다. 그러니 설렘은 단순한 여행의 전조가 아니며 여행을 촘촘하고 농밀하게 만들어주는 촉매다. 갑자기 히말라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순전히 가야산 때문이었다. 여러 해 머물렀던 충청남도 해미의 작업실 수연제. 창밖으로 당당하지만 한가롭게 펼쳐진 가야산 자락에 하얀 눈이 소담하게 덮인 날이었다. 며칠 뒤 햇살이 나면 그 눈이 녹는 터라 실제로 눈 덮인 산을, 그나마도 정상에만 제법 머물러 있는 눈산을 보는 날은 의외로 짧았다. 1년 내내 눈을 머리와 허리에 이고 진 설산을 보고 싶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위시리스트에 들어있으며 동시에 버킷리스트에 올랐을 히말라야 트레킹. 그래, 가자. 그게 다였다. 무슨 거창한 화두를 품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때의 충동 때문이었다. 히말라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자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한 달에 2번씩 산에 오를 때마다 틈틈이 쉬는 걸 즐겼지만 히말라야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단순한 즐거움의 농도를 줄이고 나 혼자 은근히 체력 테스트로 삼았으며 해미에서는 부지런히 읍성에서 개심사에 이르는 산길을 올랐다. 사람이 묘한 게 히말라야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뒤로는 산에 오르는 게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히말라야 트레킹의 어느 한 코스를 상상해보고 다리는 가파른 계단이나 험한 바윗길도 끄덕없을 힘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워졌다.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표현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 목적이 아무리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해도 어떤 한 지점으로 목표를 정해 오직 그 방향만으로 접근한다는 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물론 그런 제목의 책을 쓴 릭 워렌은 매우 검소하게 살며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닌다고 한다. 그가 이끄는 세들백 교회가 종교의식이나 신학적 논쟁이 아닌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삶의 질을 좀 더 낮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어쨌거나 난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은 노 땡큐다. 그저 그런 표현이 싫다. 그뿐이다. 여행이란 건 어쩌면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대표적 단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짜 여행은 단지 공간이라는 포괄적 대상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그 공간조차 못으로 박은 듯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 설레고 자유로운 것이 아닐까?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다는 건 일종의 형용 모순이고 자기 기만일 수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점지향적이다. 가령 여름 휴가 때 경포대 해수욕장에 간다고 하면 오로지 목적지는 경포대 해수욕장일 뿐이고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목적지는 오직 최단 거리 혹은 최단 시간의 코스만 요구하며 운전자는 그저 충실하게 그 명령에만 따른다. 중간 과정은 관심 바뀌고 함께 동행할 일행은 심지어 가는 내내 잠만 자거나 잡담만 나눈다. 그러나 중간에 아무리 멋진 곳을 발견해도 샛길로 빠져 거기서 하루쯤 머물거나 아예 눌러앉아 휴가를 보내는 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다. 여행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아니, 선이라기보다 면에 가깝다. 물론 선도 면도 점들의 집합일 수는 있겠지만 늘 살아온 습관인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그려내는 것이 여행이다. 자유가 빠진 목적지에 매달리는 여행은 이미 구속의 일부다. 여행은 내려가는 길과 닮았다. 여행은 어쩌면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 같은지도 모른다. 오르는 길이 목적지를 향한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도전과 성취욕이라면 그건 일상의 삶일 뿐이고, 느긋하게 이 길 저 길 옆길로 셀 수도 있는 하산길이 바로 여행의 느긋함일 것이다.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대상도 나도 제대로 보인다. 고은 시인의 눈도 그랬던 모양이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 보았으니 올라갈 때도 보면 더 좋을 것이다. 올라가면서 나무에게 말도 걸어보고 새에게 귀를 열어주며 들꽃에게 눈이라도 맞춰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에 다다라야 한다는 조바심이 마음도 귀도 눈도 닫아버린다. 그게 우리 일상의 삶이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봐야 한다. 그마저도 못하면 산에 간들 헛간 것과 다르지 않다. 본디 여행을 뜻하는 트래벌의 라틴어 어원은 힘들고 어려움을 뜻하는 트라바일에서 나온 것이니 호사스러움보다는 원초적인 이미 문명에 젖어 그 원초적 상태까지 내몰지는 못해도 최대한 거기에 가까운 상태를 즐길 수 있을 때 여행의 의미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나의 히말라야 여행이 그랬으면 싶다. 기꺼이 선택과 불편함과 곤궁함, 그리고 바닥까지 던져보는 용기가 이 여행에서 내가 얻고 싶은 자유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다. 매일이 나의 삶이다. 1.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된다. 여행은 직선의 삶에 대한 저항이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호흡으로, 더 나아가 신성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출가다. 자연주의를 외친 현대미술가 훈데르트 바서의 말은 그런 점에서 딱 맞다. 신은 직선을 만들지 않았다. 직선은 시간의 낭비를 혐오한다. 직선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여백을 허용하지 않는 충실한 기계의 삶을 만들려는 폭력이다. 점과 점을 이어도 곡선일 수 있다는 발칙함과 저항이 나를 고추 세운다. 속도만 줬다가 풍경을 잃는 것도, 풍경에만 취해서 속도를 놓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살아간다는 건 속도와 풍경을 함께 누리는 법을 깨우치는 과정이다. 그게 나이 드는 과정이다. 3. 시간. 서둘지 마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해넘이의 향연이 펼쳐지다. 아직 안나푸르나에 들어서지도 않았다. 그래도 멀리 눈앞에 펼쳐진 설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히말라야와 인사를 나눈 느낌이다. 설산이면 늘 하얗게 우뚝 서 차가운 햇살을 품기도 하고 뱉기도 하며 도도할 줄만 알았다. 그러나 해넘이의 설산은 하얀 도화지처럼 아무런 왜곡 없이 시시각각 붉은 기운을 마치 자신이 태양인 듯 그려낸다. 흔히 떠올리는 해넘이는 밝은 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푸른 서쪽 바다에 풍덩 몸을 던지거나
수줍게 산등성이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무척 빠르게 지나버린다. 우리는 해의 아랫도리가 조금씩 사라질 때서야 황혼의 절정을 느끼며 환호한다. 그런데 안나푸르나 초입에서 바라본 해넘이의 시간은 무척 길게 이어진다. 해 기운은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가 되면 해넘이의 향연이 펼쳐진다. 해가 기우는 각도만큼 설산이 뱉어내는 색깔이 신압으로 달라진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해넘이는 그저 해만 바라보기 쉽지만 반대편에 비추는 해넘이는 마치 달이 해를 되비치듯 속속 변하며 감추어졌던 모습을 보여준다. 해넘이를 넉넉하게 품은 히말라야의 산들은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온갖 색의 조화를 마음껏 부리며 고단한 해를 보내준다. 우리의 해넘이도 시들지 않는다. 그게 어찌 해넘이에만 해당할까? 사람도 세상도 이치는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늘 마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금세 질리거나 본질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친구도 가족도 마찬가지다. 해넘이를 받아주는 맞은편 산자락처럼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드러내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의 해넘이를 받아주는 사람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시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 최영민은 30 잔치는 끝났다 해서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이라며 담담하게 고백한다.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그거면 됐다. 그러나 시인은 그마저도 의연하게 떨쳐낸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상관의 올무에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 시간의 두 얼굴. 30대건 40대건 상관없이 겪어낸 모든 시간은 돌아보면 어찌 그리 빨리 그 아름다운 시절이 흘러가고 사라졌는지 가슴 먹먹해진다. 모든 순간이 다 그렇게 지나간다. 그걸 알면서도 늘 떠나간 열차처럼 안타까워하며 손짓한다. 그래서 정작 제 시간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30대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10대처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해진 것 없어 불안하지도 않고 20대처럼 미숙한 열정에 휘둘려 가슴앓이를 하지도 않는다. 가정을 이루고 일자리를 얻어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시기다. 무서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 열정은 가득하고 품은 뜻도 바래지 않았으니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면 된다. 완전히 숙달된 것은 아니지만 일의 흐름도 큰 틀에서 보는 눈도 제법 생겼고 조금씩 쌓여가는 통장의 두둑함도 느낀다. 승진과 임금의 향상은 일의 보람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보석처럼 반짝여 언제든 그 녀석들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그런 점에서 30대는 분명 축복의 시기다. 30대라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타협하면서 품었던 이상은 일찌감치 사위기 시작하고 나였던 그 아이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책임져야 할 가정에 대한 의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체감할 것이다. 어느새 진보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움찔하게도 할 것이다. 책도 읽고 여가도 즐기고 싶지만 시간도 돈도 여의치 않아 퇴근하면 회식 빙자한 술자리에서 상사 눈치를 보거나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며 울분을 토하게도 할 것이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소파에 쓰러져 리모컨이나 쥐는 게 일이다. 분명 그런 삶을 꿈꾼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회한에 젖기도 할 것이다. 나였던 그 아이는 늘 존재하지만 정작 나인 그 아이가 없으니 그 꿈을 실현할 주체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 그런 삶이 가장 슬픈 삶이다. 우리의 30대는 그렇게 칙칙한 모습도 있다. 그러니 눈치 빠른 시인 최영민은 30대를 미처 다 살기도 전에 그 문턱에 들어서면서 이미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뜨거운 눈물 흘리며 그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일 게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내고 있을까?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를 것이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결국 30대에 해야 할 자신의 일임을 예언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30대의 강을 건너지도 않고 이제 겨우 발 하나 담그면서도 그녀는 끝내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시간은 이어져 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나이 30대도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치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열정의 미열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과거형으로 남은 30대는 박제된 시간이다. 비가역적인 시간을 어느 누군들 조금이라도 되돌리거나 멈출 수 있을까? 하지만 과거도 기억의 밀도에 따라 현재의 느낌이 될 수 있다. 수천 년 넘게 눈을 이고 살아온 저 산들의 시간과 마주하면 그렇게 건너온 불과 몇십 년쯤은 개울 건너듯 별거 아니다. 그럼 된 거다. 나를 키워준 시간이 고맙고 보답을 못한 내가 미안할 뿐이다. 30대건 60대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서울에서는 그따위 차이를 느꼈어도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체력의 차이도 시간의 너그러움과 하루 가야 할 길의 거리를 안배하면 된다. 안나푸르나에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헛걸음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건 전체 일정으로 따지면 사춘기쯤 해당할 것이다. 아직 설산의 얼굴도 만나지 못했지만 설렘은 가득하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사춘기가 산에 들어선다고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늘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갈 것이니 나였던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력이 붙으면 팔팔한 20대, 30대의 청춘처럼 씩씩하게 걸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내 여정은 어쩌면 삶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시간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미 살아서 지나간 시간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시간은 맞닿은 채 부대끼기도 하고 도닥이면서 이어진다. 특히 한 사람의 삶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만 할 것도 아니고 곧 맞을 시간도 설레기만 할 것도 아니다.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이 바로 지금 맞닿아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그저 그런 하나의 순간이 아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목적한 곳에 얼른 도달하고 싶지만 그것 또한 내 발걸음 하나하나 쌓이고 이어져 다다를 것이다. 그러니 서둘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도 아니다. 내 삶 또한 그렇지 않은가. 삶의 정면만 바라볼 게 아니다. 그런 삶은 단면의 삶이다.
정면도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제대로 된 도면이 아니다. 측면과 배면을 바라봐야 하고 때론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도 필요하다. 내가 안나푸르나에 갔을 때 지녔던 지도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종의 개념도로 기본적 행로를 간단하게 묘사한 도면이다. 그것을 보고 나는 하루하루 일정과 속도를 정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시선을 둘 곳도 없다. 물론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복잡하고 세밀한 지도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간결해서 편리하다. 또 다른 하나의 지도는 20만 분의 1의 척도로 축약된 일반 지도다. 거기에는 산과 강의 굴곡과 흐름 그리고 경사면의 가파름과 완만함을 가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입체적인 모습을 그려낼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내 삶의 지도가 달리한 개념도 한 장이거나 너무 복잡한 등고선으로 채워진 지도만 있다면 때론 무의미하거나 혹은 때론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지치기 쉽다. 개념도만 보면 안나푸르나 일정도 가뿐하고 쉬워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 길이 만만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20만 분의 1 지도만 보면 두렵고 맥이 풀린다. 그러나 걷다 보면 그 길도 어느덧 끝날 것을 알기에 나는 또박또박 걷는다. 그러다 해넘이를 품은 히말라야의 장관과 너그러움을 만나게 된다. 삶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니 해넘이를 품은 히말라야 산들을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기계처럼 진경만 했을 것이다. 마치 그게 시간에 가장 충실한 태도라는 듯 서둘고 있음을 포장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일 뿐. 그것은 시간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서둘 일이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바쳐야 할 시간이 길다. 그러니 해넘이마저 바라보지 못하는 조급함을 덜어내야겠다. 그걸 덜어내기 위해 온 길 아니던가. 매일이 나의 삶이다. 3. 40대에게 비움은 어색하다. 채움으로도 바쁜데 비움이라니. 그러나 비움은 탈전이나 방전이 아니다. 비움은 재충전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며 채움의 재조정이다. 덜어내지 못하면 채우지 못한다. 다만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는 알아야 하는 나이다. 20대와 다른 점은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9. 자연.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마스테 틸리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마스테를 쓴다. 그건 내가 네팔에 왔기 때문이 아니다. 네팔에 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그 인사가 마음에 쏙 들었다. 당신과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신께, 당신 안에 신에게 절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준 재능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보다 심오하고 정겨운 인사가 또 있을까? 온 우주가 머무는 당신의 내면의 장소에 절한다는 이 인사는 그 자체로 전율이다.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것은 내 모든 염원을 그대로 담아 상대에게 전하는 공경이며 존중이다. 나마스테 인사는 할 때마다 행복하고 받을 때마다 기쁘다. 그러니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인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팔에서의 나날은 즐겁다. 물론 여행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자칫 그런 감상으로 그들의 삶의 피폐함을 퉁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셈을 넘어 본질을 볼 수만 있다면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이 허둥지둥 혹은 건성으로 나마스테 인사를 건네는 걸 본 적이 없다. 늘 정중하고 진지하게 합장으로 대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고결해지는 느낌이고 그의 축복이 고마워
나 또한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의 신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교감은 우리 일상에서 흔치 않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다. 그들은 신과 하늘에 가까이 살고 있다. 나마스테는 그런 자연 안에서 샘물처럼 저절로 길어지는 것인 듯하다.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다. 대자연 앞에서 겸손한 자기 성찰이 주는 온유함이다. 티벳 사람인 루찌의 주인은 이른 새벽 여행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집 앞의 작은 텃밭에서 자잘한 푸성기를 따다가 현관문을 나서는 나를 보더니 조용히 굽혔던 허리를 펴 공손히 나마스테 인사를 전한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며 대문 앞에 향을 피운다. 재단에는 향을 피우고 나왔을 텐데 탭받일 때문에 미처 대문 향을 피우지 않았다는 미안해하는 주인의 수줍은 변명이 따사롭다. 향을 피워 집과 가족 그리고 방문자와 행인 모두를 강복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타인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드물다. 그가 아침으로 내놓은 귀리 오트밀이 유난히 만났던 건 아마도 새벽 그와 나눈 인사 덕분일 것이다. 귀리가 아삭 씹히는 맛도 제법 좋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에 짧은 휴식을 맛보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축복할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 문을 열고 정면으로 펼쳐진 안나푸르나의 장관을 보았을 때의 기쁨보다 나에겐 수줍음 많고 예의 바른 주인의 따뜻한 인사와 그가 마련해준 향이 더 좋았다. 간밤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던 비도 멈추고 맑은 하늘을 드러내준 것에도 축복을 느낀다. 마낭을 떠나면서 초원 뒤로 보이던 마나슬루의 위용도 맞은편 병풍처럼 펼쳐진 강가푸르나의 아름다움도 그 축복의 일부인 듯 새삼 다시 느낀다. 스노우랜드 롯지의 점심이 너무나 짜서 고스란히 굶고 미숫가루로 겨우 버텼던 끔찍한 기억조차 새벽 이슬처럼 사라진다. 나마스테 히말라야. 나마스테 안나푸르나. 걸음 하나에 목숨 걸어본 적 있는가? 틸리초를 향해 출발하는 발걸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높이도 높이지만 온통 쇠석인 사면에 고작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건너야 하는데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진정 가치 있는 일은 기꺼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가이드는 일정을 고려하면 야크카르카에서 토롱 패드를 거쳐 하이캠프로 치고 올라가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새벽에 소롱바인데 현지인들의 발음을 들으면 소롱바로 들린다. 이 소롱바를 넘어야 한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하지만 틀리초는 꼭 봐야 한다는 지인의 당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다소 무리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을 냈다. 짐작은 했지만 틸리초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구름다리를 건너는 건 일도 아니다. 가파른 쇠석 사면에 겨우 발 하나 디딜 만큼만 길을 냈는데 위로도 아래로도 좋기 수백 미터는 될 급경사여서 만에 하나 발 한 번 삐끗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평생 걸었던 길 가운데 가장 진땀나고 위험한 길이었다. 스틱으로 찍으면서도 혹여 균형을 잃거나 엉뚱하게 헛짚거나 너무 깊이 박혀 기우뚱하면 어쩌나 싶어 초긴장이다. 일단 들어선 길은 되돌아가기도 버겁고 중간에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누군가는 스틱에 의지해서 쇠석질비한 경사면에 잠깐 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이다. 한 번이면 조카련만 그런 길이 다시 이어진다. 쇠석 사면이 아니면 바위를 깎아 인위적으로 낸 좁은 길이어서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저절로 떠올려지는 상황이다.
이미 고도는 4,500m쯤 되어 숨은 가쁘고 걸음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든데 놀랍게도 극도의 긴장은 그런 고통마저 잠시 잊게 한다. 그 험로를 마치고 다시 가파른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에너지는 거의 바닥났고 바람은 거세 몸은 덜덜 떨리는데 구름은 오락가락하더니 이내 짙은 안개로 변해 불과 몇십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맥이 풀렸다. 틸리처 호수가 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건 1년 중 며칠 되지 않는다던데. 위험을 지나오느라 온몸의 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과연 수백 미터를 더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후회를 지울 수 없다. 그래도 건너온 험로가 억울해서라도 짙은 안개 가린 호수일지라도 그 물가 근처에는 가봐야 할 것 같은 오기가 포기를 거부한다. 그렇게 올라선 언덕에는 바람이 엄청나 체온이 뚝 떨어진다. 에너지는 소진되고 몸은 차가워지니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얼른 오리털 퍼커를 꺼내 윈드 재킷 안에 덧입는다. 다행히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다. 잘하면 호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호수를 만났다. 그런데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 호수에 꼭 가봐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던 이가 야속했다. 커다란 물덩이 같은 작은 호수뿐이다. 맥이 탁 풀린다. 겨우 저걸 보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던 것인가. 그 실망이 겨우 남아있던 힘마저 완전히 빼앗아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주변에는 그저 너럭바위만 질비하게 깔린 고원뿐이다. 도대체 저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고개를 들어보니 틸리처 호수까지 200m쯤 남았다는 표지판이 눈에 띈다. 그러면 그렇지. 다시 힘이 솟는다. 그 200여 미터까지 가는데 옮기는 발걸음은 마음과는 달리 천근만근이다. 허기와 급격히 떨어진 당, 견디기 어려운 호흡곤란이 겹치면서 최악의 걸음이 된다. 그래도 한 걸음씩 옮긴다. 바람은 거세지만 그 덕에 순식간에 안개가 걷힌다.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이란 도무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5,000m 넘는 곳에 호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아름다움과 크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방으로 설산이 둘러싸고 물가에는 눈벽이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쿵 하고 물속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그 물빛이라니 비추색 그대로 물이 머금은 빛깔은 어떤 물감으로도 표현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 이곳이 꿈의 호수인지, 왜 그렇게 험하고 위험한데도 반드시 가고 싶어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산수가 희박한 그곳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진 찍는 일이다. 카메라를 꺼내 눈높이까지 올리는 게 그리 힘든 일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힘들게 카메라를 들어도 가빠진 호흡 때문에 셔터를 누르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그 장관을 담아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기에 셔터 한 번 누르고 한 번 쉬고 다시 힘들게 카메라를 들어 앵글을 맞추는 일을 접을 수 없다. 잠시만 한눈 팔아도 치명적이라는 건 달갑지 않다. 매 순간을 그렇게 빡빡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매 순간이 그런 것들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고 사건이다. 그런데 일상적이어서 놓치거나 가볍게 여길 뿐이다. 틸리처 호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칫 목숨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간다. 그대에게 가는 길 또한 그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징하는 것이라 여기면 그대가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시하게 살지 않아야 남도 그대를 시시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고 쉽게 얻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 허투루 살 수 없다. 벅찬 감동은 쉬 사위지 않는다.
돌아서는 발길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건 방전된 몸 탓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다시 오지 못하고 설령 다시 온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행운의 장면을 만나지 못할지 모르니 자꾸만 눈에 담고 싶은 까닭이다. 그 전경을 깔끔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도 욕망은 행복을 앞지른다. 함께 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느낌이었나 보다. 한동안 말이 없다. 그 엄청난 장면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서 흩어질까 봐 최대한 말을 아낀다. 다시 되밟아야 하는 험로가 여전히 두렵지만 틸리초 호수를 본 이상 그마저도 걱정되지 않는다. 되돌아오는 길 내내 틸리초 호수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다. 엄청난 크기의 보석을 만난 여인이 느끼는 감동조차 틸리초의 흥분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되돌아가는 길에 공포의 길도 두렵지 않게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틸리초의 감동 덕분이다. 모든 사람, 모든 것에게 나마스테. 롯지로 돌아오니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려 발코니에 주저앉는다.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서 스틱도 내동댕이 치고 배낭을 맨 채 그대로 뻗는다. 해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롯지 마당엔 어둠이 들이온다.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채 그대로 뻗어있는 나를 본 산장의 주인이 합장하며 아침처럼 다소곳하게 나마스테 인사를 건넨다. 아침에 길을 나설 때 틸리초의 축복을 맛보라고 기원해 주었던 주인장이다. 틸리초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온 것만으로도 내 일생의 복을 누렸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1년 중 틸리초 호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날은 계절로는 봄과 가을뿐이며 고작 45일 정도뿐이란다. 아침 향을 피면서 우리의 무사 귀환을 축원했다며 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정작 그의 신에게 감사할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그렇구나. 무사히 틸리초에 간 것도 가장 완벽한 모습의 틸리초를 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건넨 따뜻한 인사 덕분이었구나. 오늘 틸리초의 장관을 그대로 경험하는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은 바로 축복과 기도 덕분이다. 그게 누구의 신이건 어떤 신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참으로 고귀한 일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도 그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그 축복의 기원은 그저 말로만 하는 신에게의 청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투사하는 청원이다. 그 청원에 어긋나지 않게 삶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르지 않는 축복은 그저 입놀림일 뿐이다. 따라서 축복의 기원은 아무 셈 없이 오로지 상대를 위한 기도며 축원이다. 누군가를 위해 그런 축복의 기도를 진심으로 전력으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는 롯지의 주인장에게서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낀다. 마낭에서 만났던 젊은 친구와의 짧았던 회후도 새삼 떠올랐다. 그는 내가 갈 길을 이미 반대편에서 걸어왔고 나는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 우리 둘이 합치면 그대로 루트 전체가 되는 셈이다. 서로 걸어온 길에서 겪은 일, 조심할 것, 꼭 봐야 할 것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빗속에서 우리는 서로 남은 여정에 축복을 빌었다. 그가 다시 나를 알아볼 일도 없을 것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했다. 그야말로 아무런 셈 없는 순수한 축복이다. 타국, 그것도 히말라야 그 긴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마음 깊이 그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보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아는 사이건 모르는 사이건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간다.
그런 축복의 교환이 삶을 버티게 한다. 그 교환의 힘이 바로 자연스럽게 연대로 이어진다. 그렇다. 축복은 바로 연대의 시작이다. 그걸 잊고 살았다. 연대의 바탕에는 따뜻함과 존경이 깔려야 한다. 그걸 선언이나 이념으로만 외치니 공연불이 된다. 날이 맑았으면 휘황하게 별들이 쏟아질 텐데 밤만 되면 흐려지고 비가 내리는 통에 아직 한 번도 별을 보지 못했다. 달력으로는 분명 우기가 끝났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이 정해놓는 꿈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랴. 오늘은 틸리초로 이미 충분한 것을. 나마스테 틸리초. 매일이 나의 삶이다. 9. 사랑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는 것보다 조용히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생각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어쩌지 못하는 거대한 힘 앞에 서면 저절로 우러난다. 우리가 틈나는 대로 자연을 찾아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인문학자 김경집의 생각을 걷다. 한겨레 출판사 휴에서 나온 책을 부분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행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이동이다. 제 머릿속에 남은 한 줄 문장입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히말라야 여행을 새롭게 꿈꾸시거나 또 추억 속의 히말라야 여행을 되살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석 달 전에 다녀온 한 달 동안의 제주 여행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곳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몇 대화들, 또 무엇보다도 숲과 산림, 바다, 오름, 바람,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에서 받은 에너지와 힘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히말라야는 하나의 거대한 책이었다. 걷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한 인문학자의 삶에 대한 사유와 깊은 성찰.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저는 세 챕터를 전해드렸고 나머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15개 또 챕터를 함께하지 못한 채 남겨놓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꼭 책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집 인문학자의 생각을 쫓아가시면서 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선의 책 읽기 당신에게, 이미선의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책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